오늘은 단일기의 내용만 좀 간략히 함축적으로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주요한 내용을 보게 되면 초반에 이제 개표를 하는 과정 속에서는 트럼프가 앞서서 가다가 막판에 이제 우편 투표 집계가 되게 되면서 바이든이 뒤집으면서 트럼프가 우편 투표라는 거 자체를 믿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이제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그러한 언론 보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소송이 진행되게 되면 일정 기간 이 미국 대통령 선거라는 이 이벤트에 적용되는 기간이 지속되게 된다는 것을 또 인지할 수가 있게 되죠. 이에 따라서 글로벌 금융시장 어떻게 됐냐?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트럼프가 소송을 제기하는 단계로 가게 되면서 정상적인 최선의 시나리오대로 가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비롯한 주요한 국가의 주식시장은 상승이라고 말하기에는 급등세죠. 미국 다우존스 어저께 1.45% 급등을 했고 S&P 500 지수는 2.40%를 급등을 했어요. 나스닥은 4.40%의 급등을 했어요. 나는 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냉각기가 끝났다고 본다. 아무런 숫자로 편된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을 하지 말고 기술적 분석으로 봅시다. 글로벌 금융시장은 2020년 8월에서부터 냉각기가 준비 중이었고 9월에서부터 냉각기가 진행됐어요. 그 분석 결과를 직접 가격 차트에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이와 같이 대부분의 국가의 주가지수, 대표 주가지수를 보게 되면 이와 같은 박스권 장세가 9월부터 시작된 냉각기에 형성이 되어져 있어요. 고점대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저점대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박스권 장세. 박스권 하단까지 갔다가 다우존스 지수는 박스권을 하향 이탈했다가 다시 박스권 내로 들어왔고 현재 여기에 와 있어요. 9월서부터 시작된 글로벌 금융시장의 냉각기에 형성된 박스권이 돌파가 되지 않았는데 기술적 분석상 냉각기가 끝났다고 볼 수 있는가? 기술적 분석 초보들도 알 수 있죠. 박스가 돌파됐냐? 또 초보는 돌파됐냐? 요것만 보게 되고 기술적 분석 중급자는 그거를 볼 게 아니라 얘가 뚫렸다가 또 음봉이 떨어지고 다시 박스권 들어가는 페이크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박스권이 돌파됐다고 보기 위해서는 돌파를 했다가 눌렸다가 지지 테스트 받고 이전의 고점대를 다시 넘어서야지 이게 최종적으로 박스권이 돌파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이 초보들아. 그러면 냉각기가 끝났습니까? 기술적 분석가들 대답해 보세요. 냉각기가 끝났나요? 박스권이 돌파됐나요? 아니라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볼 수가 있죠. 기술적 분석으로도 알 수 있는 것을 왜 냉각기가 끝났다고 말하는가? 다른 나라도 한번 봐야지 되겠죠. 가격 차트 보는 김에. 독일이에요. 유로 경제권에서 정책 파급력이 가장 큰 국가 독일. 앞서서 이제 공개 방송에서 살펴봤었던 것은 미국과 유럽의 주가 지수의 모양이 다르다. 즉 박스권이 9월서부터 만들어져 있는데 정책의 영향력을 받아서 미국과 다른 경기부양 정책 규모에서 처지게 되는 유럽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은 하향 이탈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죠. 이것을 저번 주에 진행했었던 공개 방송에서 유럽과 미국의 주가 지수의 상위점 정책의 영향이라는 것으로 살펴본 바 있어요. 유럽 경제권은 이와 같이 9월서부터 형성된 박스권이 하향 이탈이 되게 됐고 같은 기간에 이와 같이 급등세가 진행되게 되면서 박스권 하한 수준에 와 있어요. 기술적 분석을 해봅시다. 가격대가 박스권에서 움직여 왔는데 얘가 지금 하향 이탈을 했어요. 이탈했다가 지금 여기까지 반등이 나왔어요. 이게 박스권으로 회귀가 된 겁니까? 첫 번째, 박스권으로 들어왔다, 인이다. 그러면 냉각기가 끝난 겁니까? 아니죠. 박스권 하단에 와 있는 거죠. 두 번째, 얘가 박스권으로 완전히 인이 됐다고 볼 수가 없다. 그러면 뭡니까? 기술적 분석상으로 이만큼의 이격이 만들어지게 됐고 단기 이격이 만들어지게 됐고 그 다음에 이격을 메우기를 하고 그 다음에 빠지기가 쉽다는 게 기술적 분석이에요. 자, 냉각기가 끝난 겁니까? 아니라는 것을 가격 차트만 봐도 알 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1년이라는 기간 동안 가장 많은 불을 일구는 국가 중화인민공화국이에요. 중화인민공화국도 동일하게 이와 같은 박스권 장세가 만들어져 있고 미국과 동일하게 박스권 하단부에서 급등이 나오게 되면서 좀 상단으로 가고 있는 중이라는 것. 그래서 알 수 있는 것은 가격 차트만 보게 돼도 최근에 이제 급등세가 나오게 되면서
박스권 하단에 있던 미국의 주가 지수의 상승이 나오게 됐지만 여전히 박스권 내에 머물고 있고, 이 위치를 좀 봐야 돼요. 이 가격 차트의 위치, 중간 수준은 소폭 상향하는 수준 정도에 와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죠. 가격 차트에서 요거를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왜냐? 이제부터 다른 이제 경제 지표를 살펴볼 거예요. 박스권의 주식 가격 지수가 급등이 나왔지만 박스권의 중간 수준에 와 있다. 먼저 빅스 지수예요. 빅스 지수는 S&P 500 지수와 반대로 움직이게 되는 지수로 보통 이제 공포 지수, 인버스 지수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S&P 500이 상승하게 되면 빅스는 하락을 하게 되고, 빅스가 상승하게 되면 주가 지수는 하락하는 특징을 트레이드 오프 관계를 가져요. 이 빅스 지수의 녹색의 비행기 궤도를 나타내게 됐죠. 제일 밑에서부터 태동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이와 같은 녹색의 비행기 궤도는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의 시각적 방향성 분석도 기술적 분석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제 시각 자료를 선호를 하기 때문에 컨센서스를 쉽게 하기 위해서 복잡한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 내용을 함축적으로 그림으로 나타낸 것일 뿐 절대적인 투자 판단 기준은 아니에요. 빅스 지수를 보게 되면 2018년 이후에 녹색 비행기 궤도의 중간에 있는 붉은색 선, 평균 하락 속도를 의미하는 경유지까지 상승하는 1차 상승이 완료가 되게 됐고, 1차 상승을 하고 난 다음에 일정 기간 휴지기를 가진 다음에 2차 상승이 진행이 되게 돼요. 2차 상승은 1차 상승보다 더 강력하고 최종 목적지인 쇠퇴기까지 상승해요. 빅스의 상승의 생애는 종료가 됐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종료가 되게 되면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애를 만들기 위해서 출발했었던 태동기를 귀향하는 윤회의 과정이 진행이 되게 돼요. 윤회의 과정 속에서 평균 하락 속도를 의미하는 경유지에 이르게 되면 적어도 한 번에 반등이 진행되게 돼요. 그래서 현재 빅스 지수는 반등 기간에 있는 중이에요. 빅스 지수가 반등 기간에 있다는 것은 반대로 주식시장은 하락하는 기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 반등이 종료가 되려면 적어도 쇠퇴기 중엽에서 마력까지 들어와 줘야 되는데 아직 이 쇠퇴기와 성숙기 경계선에 와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아까 주식 가격 차트는 박스권의 이 가운데 수준에 와 있고, 빅스 지수는 이 냉각기 이 반등하는 구간이 종료되기 위해서는 여기까지 좀 들어와 줘야지 되는데 여기와 여기에 중간에 와 있다. 중간 이것을 또 기억해 둘 필요가 있죠. 또한 다른 이제 지표를 또 봅시다. 미달러 선물 가격, 공개 방송을 통해서 수없이 공유를 드려왔었던 지표들이고, 이 지표들에 대해서 추가 내용을 보고 싶은 최근에 참여해 주신 분들은 이전에 공개방송 녹화 편집본 내용들이 올려져 있으니 그것을 좀 참고를 해 주셔야 돼요. 그간에 이제 3개월 넘게 참여해 주신 분들은 수도 없이 봐왔던 경제지표가 되게 돼요. 그래서 미달러 선물 가격을 보게 되면 미달러 선물 가격은 미국의 파생시장 만기 주간에 상승하는 특징을 갖게 돼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말을 안 해도 댓글창에다가 3개월 이상 참여해 주신 분들은 랩을 하듯이 눈을 감고선도 적으실 수가 있게 돼요. 상방 베팅으로 수익을 얻고 하방 베팅으로 수익을 얻게 된 최종 도합 수익률은 수익률일 뿐이에요. 얘를 결국은 돈으로 환전해야지 수익이 확정이 되게 되죠. 돈으로 환전하는 그 기간에 돈의 가치가 상승한다면 이전과 같은 돈을 벌게 되더라도 더 많은 금융상품들을 살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미국의 파생시장 만기 주간에 이와 같이 미달러 선물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고, 2020년 3월에 주식시장을 포함한 주요 금융상품이 급락을 나타낼 때 미달러 선물 가격은 이와 같이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죠. 근데 미달러 선물 가격이 미달러 가치가 이와 같이 단기간에 급등락을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이 되게 돼요. 미 달러라는 것은 단순히 돈이 아니라 실물 경제의 물물 교환을 하게 되는 금을 대체하는 매우 중요한 교환의 매개체가 되게 되고, 얘의 가치가 마음대로 움직이면 안 되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미달러의 유동성을 조절할 수 있는 절대 반지를 갖고 있는 미 연준이 개입하게 돼요. 3월 23일 날 무제한 양적 완화라는 것을 발표를 하게 됐고, 그 뒤부터 미달러의 고점대가 낮아지면서 이와 같이 하락 추세가 진행이 되고, 3월 25일 날 무제한 양적 완화 정책으로 인해 미달러 가치는 하락 추세로 전환되게 된다는 공개 방송에서 분석을 했죠. 당연한 내용인데 이 내용 갖고도 맞느니 틀리니 태클을 거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시간이 경과되고 난 다음에 직접 고점대가 낮아진 건지 상승 추세로 간 건지 직접 눈으로 볼 수가 있게 되죠. 그 뒤부터 미국의 파생시장 만기일마다 미달러 선물 가격이 상승하는 이 폭이 점점 줄어들더니 7월에서부터는 그와 같은 미달러
미국의 파생시장 만기 주간임에도 불구하고 상승하는 현상이 거의 사라지다시피 하다가 8월 달에 들어와서야 이와 같은 이츠니쌈 쌈게의 냇물이와 만났습니다. 병목을 모가지를 탁 치니께네 여기 넘어서면 매수문이다. 그 다음에 지지를 하게 돼요. 일본은 18세기서부터 제가 정신이 나간 게 아니죠. 네, 3개월 이상 계속해서 참여해 주신 분들은 저 사람이 또 그 짓을 하는구나 알게 될 거예요. 그 짓을 하는 거야. 18세기서부터 일본은 쌀 선물 시장이 굉장히 발달이 되게 됐고, 당시에는 지금과 매우 다르게 컴퓨터도 없고 계산기도 없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가격, 종이에다가 먹으로 가격을 찍어 봤어요. 이것을 갖고 50대 50 투자하는 확률에 승리할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수많은 기술적 분석대가들이 나오게 되고, 그 당시에 만들어진 기술적 분석 방법들이 현재에도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굉장히 많고, 더 놀라운 것은 서양에서 만들어진 엘리어트 파동이 만들어지기 수백 년 전에 더욱더 정교한 기술적 분석 방법을 만들어낸 일본의 또 이름을 말하게 되면 검색하게 되니까 기자 땡땡땡땡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이 중에서 이제 사케다 대가라는 분이 있어요. 사케다 대가. 이 세 개의 냇물이 만나는 모양을 만들고 그 병목을 넘어서게 되면 매수문이다. 매수가 되게 됩니다. 근데 잘 볼 필요가 있죠. 이것도 지금 여기서 이 사케다의 삼천이 만들어진 과정을 계속 이제 공개 방송에서 살펴봤고, 기술적 분석만 하는 분들은 이 사케다의 삼천의 모양이 이렇게 망가졌습니다. 사케다의 삼천이 형성되지 못했습니다. 기술적 분석은 과거서부터 지금까지도 동일하지만 현재 진행되는 데이터 속에서는 기술적 분석의 분석 능력이 매우 떨어지게 돼요. 지나간 과거 데이터 속에서는 흡족한 그림을, 예쁜 그림을 찾아볼 수 있지만, 현재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는 이게 어떤 그림인지, 엘리어트 파동을 논한다고요. 엘리어트 파동의 상승 1파인지 3파인지 3파 속에서 ABC파 중에 어디에 와 있는 건지 전혀 알 수가 없게 돼요. 지나간 데이터를 보게 되니 사케다 대가의 쌈천문이 만들어지게 됐고, 병목을 넘어섰어요. 간다. 근데 3월에 시작된 격했었던 코로나19 글로벌 변동성 장세에 시작됐던 그 시점까지 반등을 만들고 다시 병목 밑으로 내려왔어요. 이 진척 상황을 계속해서 공개 방송에서 보여드렸어요. 그랬더니 병목이 깨졌습니다. 이 끝난 겁니다. 기술적 분석을 하시는 분들이 조정이 많았죠. 근데 며칠이 지나고 났더니 병목을 다시 올라왔으면 다시 가는 겁니다. 며칠 뒤에 또 빠졌습니다. 끝났습니다. 올라섰더니 갑니다. 막 왔다 갔다 난리가 나죠. 그래서 이제 자주 공격하는 것 좀 자제를 해왔어요. 사케다 삼천의 대가의 병목을 지금 뚫었다가 내려왔다가 뚫었다 내려왔다가 뚫었다가 내려왔어요. 알 수 있는 것은 완전히 끝난 거가 아니라 여전히 병목의 지지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정리하면 주식 가격 차트에 박스권의 중간 가격쯤에 주가 지수가 와 있고, 빅스 지수에 쇠퇴기와 성숙기의 이 가운데 지수가 와 있고, 미국 달러 선물 가격은 병목을 넘었다가 빠졌다 넘었다 빠졌다, 사케다 대가가 관뚜껑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이런 모습에 와 있다. 모호한 특징에 와 있다. 모호하다. 변동성이 영어로 variability가 되게 돼요. 어디로 튈지를 모른다. 가장 어디로 튈지 모르는 지점은 중간 지점.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즉 이 말을 달리 표현하면 변동성이 극대화될 수 있는 위치에 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다시 다른 경제지표를 또 한번 봅시다. 가장 많은 기간 동안 공개방송에서 공유를 해왔었던 글로벌 옵션 지수, 많은 분들은 또 글로벌 옵션 지수를 조회만 하게 되면 이러한 분석 결과를 누구나 다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지만, 글로벌 옵션 지수를 조회를 하면 수많은 선들이 밀집되어 있어서 조회가 되게 돼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알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공개방송을 통해서 지속 공유 드리는 분석 내용들은 레퍼런스가 없는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에 독특한 분석 방법론을 적용한 지적 재산권에 포함되게 됩니다. 이 지수를 조회를 하더라도
파란 선도 없고 빨간 선도 없고 연두색 선도 없고 저희가 설명하는 분석 내용이 여기에는 아무것도 담겨져 있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분석 내용을 가져다가 쓰게 된다. 그러면 저작권 위배가 되게 됩니다. 또한 저희가 협의 없는 출처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이라고 가져다 쓰게 되더라도 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지재권 위배가 된다는 점 참고로 안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옵션 지수 11월 4일 급등이 나왔을 때 기준으로 오늘 오후에 얘가 이제 조회가 됐죠. 오전에는 조회가 안 되다가. 그래서 별도의 과정에 계신 분들에게 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는 얘가 데이터가 4일자 기준으로 조회가 안 됐어요. 그래서 다시 조회를 했죠. 보게 되면 옵션 지수라는 게 있어요. 주식시장을 포함한 금융상품들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상방의 변동성을 만들 것이다 라는 것에 베팅하는 자금이 많아지게 되면 옵션 지수가 빨간색 선을 넘어가게 돼요. 반대로 주식시장을 포함한 주요한 금융상품들이 일정 수준을 넘어가는 하방으로 변동성이 커질 것이라는 것에 베팅하게 되면 옵션 지수가 파란 선을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2020년 3월에 폭락한 것은 다 기억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폭락이 그냥 나타나지가 않죠. 상방의 변동성을 통해서 돈을 들여서 변동성을 하방의 변동성을 만들어서 흡족한 마진을 남겼다. 그러면 하방의 변동성이 오게 된 이유는 반대 방향의 변동성에서 마진이 흡족하지 못한 상태가 됐기 때문이에요. 반대 방향의 3월에 폭락이 나타나기 전에 글로벌 금융시장은 2019년 10월 말서부터 2020년 2월 초까지 과도한 상승을 만들어내는 상방의 변동성이 일정 기간 지속이 되게 됐죠. 특정 방향으로만 변동성이 지속되게 된다면 학습 효과라는 게 작용되게 돼요. 초기에는 이와 같은 상방의 격한 변동성을 만든 주체들이 마진이 들인 돈에 비해서 얻게 되는 마진이 커지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게 되지만 일정 기간이 누적되게 되면 학습 효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정 나왔어? 사야지! 사니까 가더라! 이와 같은 학습 효과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들인 돈에 비해서 성과가 적어지는 마진이 적어지게 되면 결국은 돈의 논리에 의해서 반대 방향으로 이제 변동성을 만들게 돼요. 이와 같이 변동성이 만들어지게 되고 3월 20일 미국의 선물 옵션 만기 이후에 글로벌 금융시장은 반등 국면이 진행되게 됐고 2020년 5월 18일서부터 8월 말까지는 다시 오버슈팅 현상이 나타나게 됐죠. 이 기간도 일정 기간 상방으로의 과도한 상승이 만들어지게 되는 변동성이 일정 기간 누적되게 되면서 조정이 나와? 그럼 사야지와 같은 학습 효과가 만들어지게 되고 결국은 마진이 또 줄어들게 돼요. 변동성을 돈을 들여서 만드는 주체의 마진이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9월서부터 이와 같은 하방 변동성이 진행이 되게 되는데 이 하방 변동성은 매우 제한된 전체 하방 변동성 폭의 절반 수준 정도에서 잦은 변동성을 만드는 특징을 만들어 왔었고 10월에 들어오게 되면서 이 제한된 하방 변동성 폭을 넘어서게 됐지만 다시 여기로 들어와 있어요. 그림을 좀 지우고 원래 그림을 좀 보게 되면 11월 4일 기준으로 나스닥이 4% 넘는 급등, 다른 주가지수도 다 1% 넘는 급등이 나왔어요. 주가지수, 이 옵션 지수 여기에 와 있어요. 여기에. 자, 이게 지금 어디에 와 있는 것입니까? 위에 와 있습니까? 밑에 와 있습니까? 다시 정리를 하게 되면 주식가격지수 박스권 장세의 중간 정도에 와 있었고 빅스지수 쇠퇴기와 성숙기 이 가운데 냉각기가 종료되는지 아닌지 진행 중인지 애매한 위치에 와 있었고 그 다음에 봤었던 게 미 달러 선물 가격이죠. 사케다 3천에 병목을 넘은 건지 빠진 건지 애매한 위치에 와 있고 옵션 지수 다시 중간에 와 있어요. 자, 변동성, 베어리어빌리티 어디로 튈지 모르는 가장 최적의 위치는 딱 중간 위치가 되게 되고 주식가격 지수가 됐던 미달러 선물 가격 지수가 됐던 빅스 지수가 되게 됐던 옵션 지수가 되게 됐던 여기에 공개방송에서 공유를 안 한 수많은 인과관계를 갖고 있는 경제지표들이 중간 위치에 와 있어요. 바로 달리 표현하면 변동성이 극대화되는 위치는 위도 아래도 아닌 딱 중간이 되게 됩니다. 그 중간에 와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냉각기가 끝이 아니라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근데 하나 또 주목해야 되는 지표가 있죠. 글로벌 금융시장에 관련된 분석 내용을 지속해서 이제 공유를 드려왔었고 또 최다 출연을 했던 지표 중에 하나가 채권 가격 지수예요. 앞서서 살펴봤었던 미달러 선물 가격이 급등하는 시절 채권 가격이 연동돼서 급등하는 현상이 만들어지게 됐죠.
미국의 장단기물 국채에 대한 입찰 수요는 지난 공개 방송들을 통해서 공유해왔듯이 2018년도서부터 침체에 와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19로 경기부양 정책을 미국은 3월과 4월에 1차부터 4차까지 진행을 해왔었고, 경기부양을 위해서는 유동성이 확보되어야 되고 국채를 발행하게 돼요. 근데 국채 입찰 수요가 바닥을 기게 되면 생각했었던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량의 대규모 국채를 발행하게 되는 부담이 발생되게 돼요.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시기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시기에 미국의 중앙은행이 미 국채 매입에 개입하게 되고, 어떠한 국가든지 중앙은행이 채권 매입에 관여하게 되면 입찰 수요가 바닥을 김에도 불구하고 채권 가격이 일정 수준 높은 상태를 유지하게 돼요. 이러한 기간에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만드는 주체가 만드는 변동성에 연동되게 되면서 채권 가격이 급등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어요. 근데 앞서 살펴봤었던 미달러 선물 가격하고 얘는 같이 인버스 지수, 빅스 지수 같이 주가 지수의 반대로 움직이는 특징을 갖지를 않아요. 채권 가격 지수를 움직이는 실체는 주가 지수가 상승했어? 하락해. 주가 지수가 하락해서 상승해. 인버스 성격이 아니에요. 여기서 설명했다시피 바로 이와 같은 경기부양 정책과 미 국채 입찰 수요, 그리고 이를 보존해주는 미 연준의 개입이라는 것이 작용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좀 다른 특성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현재도 이와 같은 박스권 장세가 만들어져 있었고, 채권가격 지수가 이 박스권의 상한 수준까지 가는 현상이 만들어지게 됐지만, 계속해서 얘가 상한과 하한이 낮아지게 되는 단기 하락 추세 채널이 진행되고 있던 중이었어요. 왜? 3월과 4월에 집중적으로 1차부터 4차 코로나19 미국의 경기부양 재정정책이 진행이 되게 됐는데, 그 이후에 현재까지도 5차 경기부양 재정정책이 미국의 대통령 선거랑 맞물리게 되면서 합의조차도 이제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죠. 얘가 움직이는 것은 주가 지수의 인버스 성격이 아니라 바로 이 얘를 움직이는, 이 가격을 움직이는 시체는 이와 같은 채권 매입에 관련된 미 연준의 개입이에요. 제5차 경기부양 정책, 코로나19 경기부양 재정정책 계속해서 지연됨에 따라서 이와 같이 채권 가격 지수는 박스권 상단에서 안정되게 상한과 하한이 제한되게 되면서 흘러내리는 모양을 만들고 있었고, 여기 그림이 여기 점으로 나타냈지만 여기에 지금 와 있죠. 여기에 얘도 흘러내리는 하락 추세대의 애매한 가운데에 와 있고, 전체 박스권에서 보더라도 가운데에 와 있고, 이와 같은 상황이에요. 대부분의 경제 지표들, 대부분의 가격, 주가지수 가격 차트들도 다 중간,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애매모호한 변동성 최정점에 와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냉각기는 끝난 게 아니라는 것도 당연히 눈으로 확인해 볼 수 있게 되죠. 대한민국의 금융시장 좀 이제 보게 되면 여기도 또 재미난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장마감 기준으로 코스피 200 지수가 321.51에 와 있었어요. 그렇게 되면 여기에 옵션 배팅표에서 이 노란색 선 320에서 322.5 미만 구간에 들어가게 돼요. 근데 여기에 지수가 상승하게 될 경우에 금융투자와 개인은 돈을 벌게 되지만 외국인은 손실이 발생되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옵션 시장에서 누군가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다른 누군가는 반드시 깡통을 차야지 되고, 옵션 시장에서 단기간에 특정 기간에 자금 운용 능력이 가장 큰 투자 주체는 외국인 기관 개인이 되게 돼요. 그래서 외국인이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라면, 외국인이 포지션을 변경하지 않는다면 이와 같이 개인을 사냥할 수 있는 1번 구간 또는 2번 구간 위나 아래로 움직여 가야지 되는 상황이죠. 얘도 위나 아래에 지금 방향을 아직 정하지 않은 이 모호한 상태에 와 있다는 것도 알 수 있고, 글로벌 금융시장은 어찌 됐건 말건 간에 코스피는 냉각기가 끝났습니다. 가격 차트를 보고 조정하시는 분들 이거를 봐야지 되죠. 코스피예요. 일봉이에요. 아까 미국 받고 독일 받고 중국 받고 지난 공개방송에서는 더 많이 봤죠. 가격 차트예요. 2020년 9월서부터 글로벌 금융시장에 냉각기가 시작됐고, 여기도 박스권 장세가 그대로 상한과 하한이 만들어지게 되는 비추세 구간이 진행 중이었었고, 지금 오늘 급등을 해서 여기 정도에 와 있죠. 미국의 주가지수는 다른 나라의 주가지수보다 조금 더 높지만 여전히 박스권 내에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중이에요. 얘가 냉각기가 끝났다고 기술적 분석상 판단을 낼 수가 있습니까? 없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 또한 이와 같은 계속해서 공개 방송을 통해서 강조드린 핵심 내용은 딱 하나예요. 국가의
정책, 팔러시라는 게 정책이라는 것은 경제의 방향성을 만들게 되고 경제가 잘 나가면 주식시장도 잘 나가고 경제가 엉망이면 주식시장도 엉망이에요. 경제의 방향성에 금융시장의 방향성이 수렴되게 된다. 경제의 방향성을 계속해서 공유를 들어왔었죠.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 2017년 5월서부터 새로운 정책이 적용이 되게 됐고 새로운 정책은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의 경험의 법칙상 새로운 정책이 적용돼 6개월 뒤서부터 그 정책의 효과가 서서히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실적에 서서히 반영되게 돼요. 그래서 새로운 정책이 적용돼서 6개월 뒤서부터 기간이 누적될수록 새로운 정책의 효과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2017년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 3.2%. 근데 얘는 이전 정책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성과예요. 2018년도서부터 6개월이 넘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책이 만든 경제 성적표가 나오게 되죠. 2018년 대한민국 경제성장률 2.7%, 2019년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두 번 반올림해서 2.0%. 대한민국 정책이 설정한 대한민국 경제의 방향성은 상방이 아님을 확인할 수가 있고 코로나19가 발생되기 전에 이미 1.2%의 경제성장률이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상태예요. 또 하나 주목해야 되는 것은 2019년 대한민국의 주요한 경제지표 실적 대비 현재 상황이 어떻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의미가 거의 없어요. 왜냐? 새로운 정책이 만든 경제의 성적표 중에 가장 최악의 조건이 2019년이었다. 그 중에서도 2019년 1분기 대한민국 경제성장이 최악이었었고 대한민국의 부의 절반가량은 수출을 통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부를 축적하는 과정은 환율 조건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게 돼요. 2019년 1분기 최악의 성적표를 만들었을 때 미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여기에 와 있었고 현재 환율이 어디에 와 있는가를 보게 되면 2020년 4분기 대한민국의 경제가 녹록지 않다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고 이에 대한 상세한 분석 내용은 지난주에 진행했었던 공개방송에서 더 상세히 다룬 내용이 있죠. 이와 같다. 대한민국의 코스피가 냉각기가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기술적 분석상으로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을 보게 되면 대부분의 공통된 특징은 위도 아닌 아래도가 아닌 즉 변동성이 극대화될 수 있는 정점에 주요한 지표들이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공개방송이 화요일, 목요일 밤에만 진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월, 화, 수, 목 중에는 이와 같은 네이버에다가 이제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이라고 검색어를 치시게 되면 블로그에 이와 같은 클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운영하는 블로그 경제지표 스토리텔링 우리가 사는 세상 바로보기라는 블로그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매일 2개 정도씩 그날 이제 분석한 내용을 올려드리게 되고 블로그에는 매우 단편적인 얘기만 좀 분석한 내용을 공유를 하게 되고요. 여기에 이제 연관 검색어에 보게 되면 주상지라고 여기 조회가 돼요. 조회수가 좀 이제 많아져갖고 연관 검색이 되고요. 여기에 이제 주상지를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에 세 번째 거 얘를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운영하는 카페 주상지 주가를 상승시키는 경제지표 카페가 연결이 되게 되고 여기에 올리는 시황은 블로그에 공유된 것보다 좀 더 심층 분석, 인덱스 리뷰가 된 내용이 올라오게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은 블로그 내용을 통해서 블로그와 카페를 통해서 매일마다 그 분석된 내용을 참고를 하실 수 있는 자료를 제공드리고 있다는 점 참고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화요일 밤 10시에 공개방송을 통해서 양질의 콘텐츠를 갖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매번마다 공개방송이 거의 1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진행이 되게 되고 평일날 밤늦은 야근을 한 것과 같은 1시간이 넘는 시간을 투자를 해주시기 때문에 돈을 투자를 하는 것보다 개인의 소중한 시간을 투자를 하는 게 더 값지기 때문에 그와 같은 여러분들의 투자에 조금이나마 양질의 콘텐츠로 보답을 하고자 늘 지독, 중독, 고독의 3독의 정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가 지속하고 있는 3독의 정진의 마지막 단계는 여러분들의 구독이 되게 됩니다. 화질이 좋아져야지 시각적으로를 더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지독, 중독, 고독의 마지막 단계 여러분들의 구독을 그리며 오늘 준비한 공개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화요일 밤 10시에 양질의 콘텐츠를 들고 다시 좀 살을 빼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